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결과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최대 상단 5.5%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 결정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사실 오늘은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내년에 얼마나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논의한 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는 것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라든지 예측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시장이 뭐 금리, 선물 금리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97%에서 98%였거든요. 그 말은 이미 이제 기준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내년에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나온 데이터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내년 이제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중요한데 오늘 사실 처음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인플레이션 완화되면서 예를 들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들, 근원 지수로 파악을 했을 때 2024년에는 2.4%, 그다음에 2025년에 2.2%, 2026년에 2.0%로 가면서 흔히 말하는 연준에서 말하는 어떠한 목표를 한 26년까지는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왔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물가 압력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냐. 특히나 올해 역시 이제 사실 어떻게 보자라면 9월이라든지 전망치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좀 덜할 것 같다는 또 메시지도 던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면서 연준이 의도한 대로 물가가 움직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좋아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점도표를 보면 내년 말에 금리를 4.6%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리보다는 0.75%포인트 좀 낮춘 목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데이터만 보면은 이제 연준이 내년 한 3번 정도 낮출 것이다라고 네. 낮출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9월에 5.1%로 내년 말 이제 기준금리를 예측하면서 사실 시장이 굉장히 혼란해 왔거든요. 그렇죠. 긴축 정책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혼란이 왔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점차 잡혀가면서 내년에 이제 4.6% 결국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의 전망은 이거보다 조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 페드 와치라는 어떤 보통 시장이 금리를 가지고 이제 미래의 어떻게 시장 금리를 가지고 미래의 기준금리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 것을 보면은 내년에 이제 4번 정도 어떻게 보자면 한 번 더 혹은 조금 극단적으로 보면 한 6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리고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르지만 그렇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전망이 낮아진 게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고 그리고 전망이 낮아진 거를 반추해 보자면 연준이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이제 기준금리가 거의 최고점에 도달한 것 같다, 거의 끝쯤 왔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좀 내릴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좀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 횟수는 3차례에서 많게는 지금 시장에서는 6차례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시점은 3월이 가장 사실 유력한 것이 아니냐. 보통 3번을 하려고 하면은 3월, 6월, 9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늦어도 6월 안에는 한번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한 6월 그 상반기에는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시장의 지배적이고 이것을 얼마나 빨리 갈 것이냐는 결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같이 이제 지표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정하고 기준금리를 바꿔가고 그다음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 역시 굉장히 많이 바뀌는 시점이었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는 굉장히 올렸다가 물가 지표가 잡히니까 이제 12월에는 내년에 어떤 기준금리에 대한 목표가 많이 바뀌었듯이 이게 결국은 데이터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기에는 한 빠르면 3월, 조금 늦으면 6월 이 정도에는 기준금리가 한 번쯤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지금 미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그 시장에서 해석하기에는 비둘기파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이라는 건 뭐 어떤 거냐면 결국 연준이 이제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 완화되고 있다. 긴축적인 기조를 더 이상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내년에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심어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는 계속 물가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오늘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물가가 좀 완화되는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준 것이 아니냐. 사실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전까지는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나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거의 그대로였는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자마자 거의 1% 이상 상승한 이런 모습이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연준의 어떤 정책, 그리고 점도표 같은 것들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상황을 점차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이제 주가에 나타내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우리와의 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우리한테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는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한국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미국과 어떤 기준금리 격차가 많이 나면서 외환시장에 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심각한데 이것까지 사실 이런 문제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더 올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나중에 타이밍을 봤을 때 언제 내리냐에 대한 질문에는 결국 미국이 내린 다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어떤 얘기냐? 사실은 이제 미국이 상반기에는 한 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결국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하반기쯤에는 기준금리 인하, 특히나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든지 뭐 부동산 PF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쯤에는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뭐 기대감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국 역시 기본적으로 지표, 가계부채 증가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율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따라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섣불리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뭐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 내려야 한국이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뭐 시점을 예측해 본다면 하반기쯤에는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어쨌든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이제 물가가 미국에서 잡혀간다는 신호가 좀 있긴 하지만 이게 반대로 말하면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거나 좀 침체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만 보면은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한 것은 이제 노동시장이 조금 예전에는 노동 공급이 부족해서 굉장히 노동 수요, 초과 수요가 많은 그래서 임금이 많이 상승하는 시점이 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것 같다. 노동의 초과 수요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노동시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는 얘기는 고용 상태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그 경제 성장 전망치는 1.4%, 내년 1.4%로 하면서 먼저 낮은 상태, 올해보다는 낮은 상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경기가 침체되면서 흔히 말하는 불황이 오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는 시나리오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봐서는 좀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연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준금리와 직접 연관이 되는 게 결국에는 가계대출 문제잖아요. 어제 11월 가계대출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가계대출이 8개월 연속 증가를 하긴 했지만 그 증가폭은 좀 축소된 상황인데 이 결과를 보고 한은에서는 정보관리 강화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좀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났냐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은데 역시 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외 대출들은 오히려 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가 또 뭐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흔히 말하는 집단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대출이란 것은
대규모 이제 단지를 개발할 때 집단적으로 대출을 받는 그러니까 중도금 같은 것들을 대출을 받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한 5.8조 정도 늘었는데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은 상당 부분 집단 대출이고 그다음에 정책자금 대출 그 나머지가 이걸 차지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뭐 개인이 주택 수요가 엄청 늘어나서 혹은 투기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주택담보대출이 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정책자금하고 어쩔 수 없는 이제 집단대출, 그러니까 건설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집단대출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좀 이것은 일시적이다. 결국은 수요가 흔히 말하는 투자 수요 같은 것들에 의해서 견인이 되면서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나게 되고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모자라면 정부 우려할 상황인데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가고 있고 물론 이제 수치적으로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를 상세히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급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향후 어느 정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그 주택담보대출의 그 비중을 봤을 때 이게 결국 정책 효과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그 흔히 말하는 추가적인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지만 어찌됐든 가계비 자체가 좀 굉장히 급증을 했고 위험 상태라는 의견도 한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금리 부담이 내년이라든지 이런 때 낮아지면 향후 가계대출이 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쩔 수 없는 대출, 집단 대출이라든지 정책자금 대출 말고 실제 투기적인 수요가 일어나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주택담보 대출이 많이 늘어나느냐 사실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이 썩 내년에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최근에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이제 내년에 이제 흔히 말하는 부동산 PF 부실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부동산 PF 같은 것들 결국은 건설 시장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위축이 되고 주택 시장 자체에 조금 위축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마련이 된 것 같아서 내년에 어떻게 부동산 가격 급증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의 추가 수요 이런 것들은 추가 수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같은 것들은 아직 좀 기대를 하긴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건 사실 어느 정도 명확한데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것들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고요. 그렇지만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또 썩 좋지 않을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정부가 내년부터는 이제 부동산 PF를 어느 정도 관리하고 부실화된 것들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뭐 당장은. 근데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빠른 증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이번 달에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걸로 보세요? 일단은 변동금리 DSR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아셔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DSR은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출을 하면은 일정 부분 한 해 갚아내가 되는 원리금이라는 게 결정이 되고요. 내 소득의 보통 뭐 40%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소득의 40% 정도만 이걸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60%는 이제 생활비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줬다. 생활비 60% 써야 되기 때문에 40%만 갚아 나가게끔 빚의 한계를 정하라라는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스트레스자가 또 붙었죠. 스트레스자가 붙은 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의 최근에 어떤 경험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험이 반영되었다는 건 어떤 거냐면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하면서 사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신 분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빨리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기존까지는 DSR이란 게 대출 시점의 금리에 따라 딱 정해진 것이었는데 이제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원리금에 대해서 원리금 크기를 늘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자 같은 것들을 2% 이상 상승시키면서 갚아나가야 되는 어떤 돈의 비중을 늘리게 되고 이렇게 돈의 비중이 늘리게 된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빚을 빌릴 수 있는 한계가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가계부채에 대한 가계부채를 갚아나가는데 부담을 주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새로운 DSR 기준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빚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가계대출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